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꺾을 대안 역시 백신입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주춤했던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KBC 광주방송 안승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4일에 장관으로 취임하셨어요. 실제 취임은 24일입니다. 24일입니까? 예, 4일날 임명 발표를 했고요. 예, 그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명장을 받은 것은 24일입니다. 그럼 6개월이 채 안 됐네요. 6개월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이제 5개월 이상 돼서요. 어떻습니까? 6개월여 행안부 장관으로 생활을 하시니까. 예,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네. 지난 겨울 취임하자마자 이제 중대본의 2차장 행안부 장관으로서 매일 아침 회의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위중한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름 그래도 방역 또 백신의 여러 수급이나 또 접종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직원분들 또 정말 많은 도움, 애를 많이 써주셨고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율에 기해서 권한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역 또 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도 지자체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아주 좋으신 분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러면 6개월 동안 한시도 쉴 틈은 없으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위중했고요. 예. 특히 이제 백신 접종 또 백신 준비 관련해서는 현장을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의 실제로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5개월 이상 이제 6개월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셨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장관님을 얘기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러 문제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이야기해왔던 사람 사는 세상에 기해서 가장 시민이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도 권위를 해체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한 그런 바탕 위에서 국정 운영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동안 청와대 부름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고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기 말 입각한 데는 또 어떤 그 사명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여러 차례 이제 기회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예. 고사라기보다는요 여건이나 또 이 마땅한 조건 등이 해야만이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침 임기 말이라 하더라도 이번 행안부 장관직은 일을 해볼 만하다,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각에 들어왔고요. 특히 제가 짧지 않은 기간 국회라든지 이제 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내각에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제가 일하는 그런 정성과 또 노력이 문재인 정부 성공,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큰 현안, 뭐 코로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 2020년 1월 20일로 기억하는데 6월 2일이면은 500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애를 먹일지 장관님 뭐 미처 모르셨잖아요. 온 국민이 다 몰랐고 전 세계인들도 몰랐고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가 다 몰랐고요.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대본 회의 주재하면서도 처음 모두 말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500여일 이상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방역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국민분들의 참여 또 국민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해 주는 게
저희들로서도 큰 도움도 되고 큰 성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온 국민이 이제 오늘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이거 관심 있게 뉴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500명대, 뭐 600명대, 어떤 때 많게는 앞에 7자도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해결책은 역시 백신일 텐데 백신 어떻게 접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도 좀 듣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역을 열심히 합니다만 네. 결국은 일상으로서 회복하는 것은 이 백신 접종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해서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래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초과했죠. 330만 명 백신 접종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4월 말까지 좀 1차 접종에 치중하다 보니까 5월 초에는 2차 접종을 해서 1차 접종의 숫자가 확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다시 1차 접종을 했고 무엇보다도 5월 27일부터는 60세 이상 네. 74세면 지금까지는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60세 이상 74세 미만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백신 부족을 걱정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하게 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게 앞으로 백신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또 계약했던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국민분들께 말씀드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면 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위탁 생산 그런 계약 체결들이 저희가 이야기 들었던 백신 수급에 여러 일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에 1,300만 분에게 네.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5월 중순부터 해서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 분들은 6월 중순까지 네. 사실상 그동안 접종 신청을 하는 분, 또 예약을 하는 분, 동의한 분 한 86%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다 이제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5월 27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접종센터라든지 한 2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소 또 한 250개 그런 데서 하던 것을 13,000개 정도 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기 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충분한 백신 접종의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네. 1,300만 분에게 접종하는 게 6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접종 속도 못지않게 이미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접종 인원이 늘어나면 또 이상 반응에 대한 그런 접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1차 접종 때 물량 배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때 고생들 했던 그런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 또 전산 시스템 점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들 다 어떻게 보충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은 관심 또 그리고 실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신고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국민분들에게도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밝혀졌지만 네. 이 백신 접종이 안전합니다. 맞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들은 시도 단위 또 시군구 단위의 이상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등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준비에 의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배급되는 게 필요한데 처음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접종 예방 센터를 한 번에 다 260개를 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좀 백신이 많이 공급되는데 어느 지역은 예.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배분을 했던 게 맞는데 현재는 재고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오늘 현재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의 백신이 있고 재고가 얼마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백신 이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집단 면역을 오는 11월로 잡고 백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속도로 방역이 진행될 경우 다소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위탁 생산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대로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두세 가지의 제대로 이제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백신의 확보인데요. 그 수급량이 현재까지 지장이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또 수급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백신 확보가 올해 말까지 가능해서 네. 저희들이 말씀드린 적어도 11월까지의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접종 역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있었던 한 260개 정도 되는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이미 하고 있었던 250개 정도의 보건소 거기에 대해서 민간 의료기관이 13,00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즉시 이렇게 실제로 백신 접종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한 10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인프라를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크게는 지금까지 국민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 그 예약한다는 것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국민적 열기와 저희들의 인프라 네. 그리고 백신의 확보에 의하면 적어도 9월 말까지 해서 3,600만 분이 맞고 네. 그래서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라는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확정돼 있는 것은 이제 접종 완료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얀센을 제외하고는 2번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번을 맞고 나서 2주가 지난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접종 완료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거나 또 해외를 나갔다 왔을 때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것은 이미 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이 직계 가족이 모일 때 8분까지가 이제 모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네네. 이 접종이 완료되는 분, 이거는 이제 1차 접촉자 포함해서 그분들을 실제 이렇게 모이는 숫자에서 뺀다든지 또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분들이 모일 때도 1차 접종 하셨던 분은 그 숫자에서 제외해서 경로당에 모여서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지 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모여가지고 또는 면회를 하고 할 때도 이 접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제한을 좀 완화하는 이런 것들을 6월 1일부터는 이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7월 달부터는 7월 달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6월 말까지 1,300명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에 7월 달이기 네. 때문에 7월 달은 기본적으로 지금 4인 또는 새로운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8인 제한 등이 있는데 이 4인이나 8인 거리두기 개편안 때 이 접종을 하신 분들은 거기서 제외하는 거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것까지를 생각하고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제한에 있어서 접종하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대상자가 안 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숫자에 카운팅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간다 하더라도 그 제한된 범위가 해당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 같으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사람 이상 그 면적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이제 배제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0월 달 이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한 3,600만 명 정도를 맞고 난 10월 달 이후에는 근본적으로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4인, 8인 또는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등은 원초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외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네. 실내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조차도 네. 이제는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이와 네. 같이 접종자에 대해서는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날짜별로 시행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착착 추진이 되면 요즘 회식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요. 한 10월쯤 가을쯤 되면 회식 한번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네. 사실 저희들이 거리두기 제한하고 또 방역 수칙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아침 국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지만 네. 굉장히 죄스러운 심정입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임도 안 하고 또
어느 행사장을 가서 그런 수칙을 지킨다는 네. 것은 일상적인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애축해 주신 그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제대로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네. 빨리 그렇게 접종을 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없앨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 정부의 뜻을 이어서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 그리고 주민 참여 실질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상당 부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됩니다만은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되게 있고요. 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조례 내용에 대해서 청구하고 또 그걸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주민 발안제가 실시가 되고 네. 또 단체장의 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주민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직선하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경영형 CEO를 한다든지 간선제로 한다든지 네. 등등의 단체장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좀 더 정책 역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인력 배치라든지 인사권에 대해서 나름 좀 독립성을 부여한다든지 등을 해서 이 지방자치법이 지금까지는 기관 중심, 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이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어서 그 준비에 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은 저는 큰 진전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국가경찰만을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는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되는 그런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네.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지방이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국민분들께서 다 체감할 수는 없지만 나타난 성과로서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해서 한 23개 정도를 선정해서 24조 원 규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 실질적인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줬고요. 또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그 혁신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그런 것도 했고 국가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가치여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남은 제들의 숙제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장관님 뵈러 오랜만에 세종시에 내려왔는데 세종시의 발전은 또 놀랍더군요. 계속 그 건물 지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예, 실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약 22개 중앙부처가 와 있고요. 또 공공기관도 이전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로 이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계획에 의해서 또는 조금의 권유에 의해서 왔는데 이제는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종시에 오는 게 행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가 조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편리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나 숙제는 국회가 와야만이 여기 행정기가 또 행정부에 근무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는데 국회 이전이 이제 안 된 게 좀 아쉬움인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세종시 또 세종의사당 관련 그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국회가 또 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상임위라도 와서 여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국회 입법과 행정이 이렇게 아울러서 일을 한다면 아마 세종시가 좀 더 완비된 모습을 보이고 그 완비된 모습은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를 극복하는데 세종시가 상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거나 지역의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인구의 5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어서 또 그게 그동안 쭉 가속화되어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지역에 좀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KUD를 한국판 UD를 하면서 지역 균형 UD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역의 소외된 모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역 균형 U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난 2000년 11월에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완료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좀 총체적인 지원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그동안은 그 도시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또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좀 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혜택 또 이 부응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발전시키는 것 등등을 계속 하는 것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쌓이면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 균형 뉴딜이 아닌가 싶은데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 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건 이제 필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4차 혁명 시대 또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성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한국판 뉴딜이 지역을 배제하고 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자정적으로 생기는 사업이나 일의 내용을 배제하고 해서는 진정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지역균형 뉴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했고 이 기업 뉴딜에 대한 계획을 17개 시도가 세부 계획을 또 완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충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지역이거든요. 그걸 새로운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장 또 조선소 등이 있는데 이 울산에 대해서 해상풍력이라든지 스마트 조선이라든지 그 도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장점을 살리면서도 KU딜, 한국판 뉴딜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건 그게 이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인데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또 지역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로 지자체마다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거나 일부 지역에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의 조율이나 사업성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해상풍력을 설치한다 할 때, 만들다고 할 때, 울산의 경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해상풍력을 할 때도 부유식으로 이렇게 해상풍력을 추진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고 또 섬에 쌓여 있는 바다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 신안군에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그러니까 울산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좀 더 특화돼 있고 또 지역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역균형 유지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사업 내용뿐만이 아니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개선이라든지 또 재정 투자 심사 지원이라든지 지방채 초과 발행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재정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 해서 22건 1조 3천억 이상의 재정 투자 심사를 좀 더
이 수시로 네. 또 빠른 기간 안에 하는 것 등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들은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을 약 1,100개 정도를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00개 지역에서 신청한 사업을 각 부처가 부처의 예산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약 60% 이상의 그 사업은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승인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지역경영 뉴딜에서 실천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저희들은 나름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관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17개 시도의 지자체장들이 나름대로 이건 좀 하고 싶은데 저쪽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장관님께서 조율하시고 이러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이다 그러면 너무 모든 그 시도 또 시군구에서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시가 또 그 지역이 장점이 있거나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약간은 선회할 수 있고 또는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KU들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지역에서 특화되게 발전을 한다면 그는 국비도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뉴딜 분과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17개 시도에 있는 분들이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문제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좀 바꾸자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주재했던 대전에서의 뉴딜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현장에 있는 그 부처의 그 담당자분이 바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규정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규정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답변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을 만들 동안은 예를 들어서 뭐 샌드박스 규제라든지 등등의 어떤 조치에서 적어도 그 규정을 만들기 전까지 그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까지 조치를 해보겠다. 그런 개정책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이루는 지역경영류들의 산 경험이고 또 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광주 전남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 경남도 그렇고 행정 통합 또 경제 공동체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 발전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수도권 인구 집중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라 하죠. 그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제 국토 또 국가가 이와 같이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특화된 사업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구라든지 또 어느 정도의 생산 기반 등을 갖춰야만이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메가시티 등 또는 지역의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당장은 아니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미루기는 했습니다만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지금 부울경처럼 통폐합은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이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모습은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거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필요한 일들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 등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남, 광주라든지 충남에서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균형이라든지 또 분권위에서 이 메가시티 조성 또는 통폐합을 위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행안부도 들어가고 또 산자부 또 기재부 등이 참여를 해서 이 메가시티나 또 지역의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겠냐. 새롭게 설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등에 대한 이제 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3분기 안에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통폐합 또는 메가시티는 예. 필요한 일이고 그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지금 그 준비 중인데 그렇습니다. 완전히 수립해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불경의 메가시티를 하는 이유는 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경쟁력을 높이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재정의 재정. 확보이겠죠. 예. 그러면 지금도 이제 교부세 명목으로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있지만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기존에 주어왔던 교부세와 어떤 성격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어질 거냐 등등이 좀 더 세부적으로 결정이 돼야만이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나 메가시티의 네.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9개 지역 민방과 KTV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역시 자치분권의 중요한 바탕 재정, 결국은 이제 돈일 텐데 그 2차 재정 분권을 준비 중이신 거고 2차 재정 분권의 핵심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또 지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자립 기반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8대 22였는데 네. 이 1차 재정 분권의 노력에 의해서 2020년에는 74대 26까지 상당 부분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7대 3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2차 재정 분권의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설령 74대 26이 70대 3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71, 2까지 가서 적어도 지방이 27, 8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2차 재정 분권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계부처 논의를 했고 또 사실 관계부처의 이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조정도 했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는 당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이제 당이 해왔던 정책 사업과 또 정책적 의지가 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 등에도 많이 효과도 주고 영향을 미치기 네. 때문에 당이 또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의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연말 국회 제출을 목표로 2차 지방 일괄 이양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이양 사무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2차 지방 일괄 이양 법안을 이제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릴 게 1차 저희들 지방 일괄 이양법입니다. 그거는 실제 의미가 있는 건데요. 다른 것보다도 약 16개 부처의 400개 정도 사무를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것을 다 이렇게 지방으로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나 이런 비용도 한 1,500억 정도를 지방으로 넘겼죠. 물론 이제 인원에 대해서도 66명 정도를 이제 확정해갖고 이제 지방으로 넘겼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당연히 지방이 해야 될 것을 국가가 하던 것을 넘겼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크게 효과도 있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까지는 굉장히 개별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와 같이 한 400여 개 된 것을 법안으로 해서 넘겼다는 것이 1차 일괄 이양 법안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2차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정도 되면 이 지방 일괄 이양 법안에 대한 2차 내용이 심의 의결될 생각이고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또 상당 부분의 국가 일을 지방의 사무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이걸 넘기고 있을 때 이제 가장 큰 것은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할 때 그 원칙에
맞는 규정들을 이렇게 신설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법안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충성의 원칙이라든지 중복 배제의 원칙 또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곁에 옆에 있는 행정기구나 행정기관이 먼저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일은 시군구가 필요한 일이면 먼저 시군구에서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시군구가 못하는 것을 시도에서 하고 그걸 못하게 되면 국가에서 하는 건데 국가에서 해야 될 예를 들면 외교나 국방 같으면 국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데 그동안은 국가가 모든 걸 쥐고 있다가 하다 안 되고 또 귀찮거나 굉장히 어려우면 그때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 일을 넘겼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행정기구, 행정기관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일들을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큰 원칙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걸 헌법상의 원칙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좀 그런 헌법상의 이념과 가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이걸 명시한다는 이야기는 이번 1차 때 또 2차 때 일괄 이양 법안에 의해서 넘겼던 그거로 그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지방으로 넘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게 앞으로 많은 효과가 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치경찰제 이 부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경찰제가 되면 바뀌는 점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건 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이제 경찰하면 이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이 있고 또 시도경찰청장이 있고 또 일선의 경찰서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국가경찰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를 떼내서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또 시도지사가 참여해서 만드는 시도의 경찰위원회가 관할하는 자치경찰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치경찰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경찰의 그런 업무 지시라든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도지사 등이 만드는 시도경찰위원회가 관할하고 또는 의결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으면 경찰이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고 또 관료화되어 있으면서 권한이 남용될 수가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고 또 간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자치경찰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자치경찰제를 하면 치안행정과 그리고 자치행정이 결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사건이 있다. 그럼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금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쉼터를 만들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왔거든요. 아동학대 요즘 문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동학대 문제는 수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이 여러 조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전목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자치행정은 자치행정대로 하고 있던 것을 적어도 이제 자치경찰이 활성화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그 수사와 함께 그리고 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이 결합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작은 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컨대 교통안전시설을 하나 만들 때 지금까지는 이 시에서 이 충분한 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수사 기관이 경찰서에 또 심을 하니까 실제로 해야 되는 거. 무슨 신호등 하나 설치한다든지 또 교통시설을 바꾸고 막는 것을 1년 반, 2년에 걸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이와 같이 결합하면 이제는 6개월 만에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의 자치경찰위원회 이제 출범식에 갔는데 그때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이 자치경찰
경찰위원회나 또는 자치경찰이 강화돼야 할 내용이 또는 중점을 둬야 될 내용이 어린이 안전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단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과속하는 차량에 대해서 또 그 횡단보도 이런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단속도 네.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교통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적어도 이 자치경찰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수사와 자치 행정에 대한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그걸 자치경찰위원회는 하나의 예산으로 포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 자치경찰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들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또 궁금해요. 이게 좋을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제 아주 바람직한 거라면 네.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해버리면 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완전 분리를 했을 때는 많은 비용도 소요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완전 분리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좀 더 병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일선에 이제 경찰 계신 분들은 경찰의 분들은 우리한테는 부담만 더 지어지는 거 아니냐. 글쎄. 라는 이야기도 하실 수 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이 자치경찰이 치안행정과 또 자치행정이 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쭉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 그런 부담은 더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 또 이렇게 승진 이게 굉장히 예민하던데 그 총경 승진하거나 이러면 왜 그 지역으로 가서 서장 한번 하고 다시 또 서울 중앙으로 오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인사 관련해서 현재 이제 경찰 인사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권의 그 인사의 어떤 이제 할당이 있고 또 네. 지방의 할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디에서 근무하냐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도 그 인사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줘야 됩니다. 네. 그 경찰위원회, 그 네. 경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경찰로부터 또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인사권을 어느 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현재도 약간의 그 재청권 포함해서 네. 그런 걸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인사권 독립 앞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여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경찰 조직이 숫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비대화지는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게 수사권 조정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검찰이 했던 1차 수사에 대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또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일련에 얼마 전에 이제 법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정원이 했던 네. 여러 가지 그 보안 사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2년, 3년 유예 기간 이후에는 경찰이 이제 하게 되는 네.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업무 범위가 넓어져 있어서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치경찰과 같이 중앙 집권적인 것을 약간 탈피한다든지 또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사의 독립성을 근데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이라 하더라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간섭할 수 없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없게 하는 등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경찰권 또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거나 지난 4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번 보궐선거 결과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것, 또 LH 사건 등에 대한 매서운 국민의 질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1년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추스려서 열심히 해야 될 정책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30%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하면 또 지지율이 아주 낮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른 역대 정부를 보면 측근이라든지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권력형 비리가 정부의 힘을 굉장히 뺏는 거였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저는
마지막까지 그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깨끗한 정부로서 권력형 비리가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비록 이번 보궐선거에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얼마 남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죠. 근데 이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최소한의 목표라면 뭐가 있을까? 이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 뭐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행안부 행정안전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크게는 코로나19 극복입니다. 네. 그것이 결국은 일상으로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방역 이상의 백신 접종에 의한 코로나19 극복 반드시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지방자치 단체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게 자율에 기해서하고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든지 재정분권 등 자치경찰제 등이 이루어졌던 것을 잘 규화로 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지내셨고요. 또 경상남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한 뒤 강원도 양구에서 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안산에서 내리 삼선을 하셨고 또 지금 이곳 충청도 세종시에서 장관을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국 각 지역에 연구를 가지고 계신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아버님은 평양에서 또 그러시네요. 앞으로 이제 장관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도전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역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돌아다녔던 또 지역을 많이 생활했던 것은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근거 없는 까닭 없는 지역 감정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걸 정치권에서는 활용하고 이용도 했는데 그게 지역 감정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인데 그걸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을 한 3년 10개월 정도를 이제 민정수석 등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역 감정의 폐해가 정말 크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극복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신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민정수석 등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 감정의 폐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일을 했던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다녔던 그런 이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는 좋은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어진 일이라면 또 정치인이든 당장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주어진 일이라면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비중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다뤘었는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 확산세는 주춤하겠죠. 그런데 백신 접종은 코로나 종식이다. 이건 아닌 거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장관님께서 아마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승순 기자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9개 지역민방과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듣는다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